네, 이처럼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 기일이 열렸습니다.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쪽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 어떤 증언을 할지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훈 기자, 김성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진 기자가 오늘 이 탄핵 심판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 주요 쟁점들을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이제 앞서 기자연결에서도 들으셨다시피 4차 변론 기일이 진행이 됐고요. 네. 한 4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돼서 종료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2시간 30분가량 이어졌는데요. 네. 핵심 쟁점은 포고령과 그리고 이제 비상입법기구와 관련된 그 쪽지에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전달이 됐다는 그 쪽지의 그런 어떤 작성 경위와 전달의 경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양측의 질문이 이어졌고 또 이제 그런 어떤 재판관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뭐 국회 병력을 투입했던 경위와 그런 이유 이런 목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도 중간중간에 이제 꼭 굳이 발언 기회를 얻지 않고도 본인이 직접 뭐 김용현 전 장관을 신문하거나 어떤 의견을 개진을 하거나 하면서 본인의 그런 어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비상입법기구에 관련된 쪽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이제 짚어가면서 이제 발언을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첫 증인으로 나선 김용현 전 장관, 글쎄요, 뭐 어떤 좀 발언들을 할지도 관심을 모았었는데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오늘 재판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포고령이라든지 쪽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결국에는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이 사실관계에 대한 전체적인 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이때 당시에 사실관계를 어떻게 진술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중에 일부만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영상을 보고 이 전체 맥락을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오늘 이 증인신문 기일이 진행된 이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주신문이 있습니다. 주신문 같은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이제 신문을 하는 것을 주신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일단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증인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통령 측에서 주신문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 신문에 대한 재주신문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또 재반대 신문을 하는 그 과정이 거쳤던 것이고 지금 재신문 굉장히 여러 번 이제 다시 신문을 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재판부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해서 오늘의 증인의 신빙성이라든지 어떤 부분이 이제 사실에 가깝다 이런 부분 이제 여러 가지 좀 판단의 근거가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한 가지 좀 추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이 첫 증인이지 않습니까? 첫 증인이 그러면 가장 중요한 증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예, 이 재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첫 증인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첫 증인을 가장 중요한 증인을 이제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뭐 이런 증인의 신청 과정이라든지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이 김용현 전 장관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고 판단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나머지 지금 현재 뭐 사령관이라든지 뭐 국정원 차장 이런 이제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한 진술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인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어떻게 계엄의 선포가 이루어졌는지 그때 당시 포고령의 작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틀을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첫 번째 증인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증인 신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변론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쟁점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과 관련해서 과거 계엄령 문건을 참고해서 작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에 윤 대통령은 꼼꼼히 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꼼꼼하게 봤는지 여부는 저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결국 윤 대통령 주장에 힘을 실은 거라고 봐야 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본인이 검토를 했었지만 꼼꼼하게 보지 못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놓친 부분이라는 것이 이 포고령에 보면은 그 첫 이제 그 포고령의 내용이
국회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제한이 규정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놓쳤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네.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진술에서 본인이 작성한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토를 했었는데 꼼꼼하게 평소에는 뭐 법전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포고령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게 집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법을 굉장히 꼼꼼하게 살폈겠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계엄 자체가 어떠한 이런 그 국민들에게 이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적의 계엄이었고 실제로 이 부분 계엄을 계속해서 유지할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었고 형식적으로 포고령을 작성하는 이유 자체가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포고령을 작성해서 이제 포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런 형식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고 그와 괴를 같이 하는 진술이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포고령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을 한 가지만 더 좀 짚어보면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서 야간 통행 금지 부분을 빼자고 해서 해당 부분을 삭제했다. 이게 이제 김 전 장관의 주장인데 글쎄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진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이제 이 부분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야간 부분을 뺐다는 것 자체는 결국에 이렇게 과한 부분은 넣으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뺐다는 것 자체가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물 한 잔 드시고 예. 말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수정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죄송합니다. 예. 그대로 말씀하시기 괜찮으시면은 뭐 예, 듣도록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먼지 때문에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서 수정을 했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현재 국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것이 어떻게 뭐 유리하다고 볼지 불리하다고 볼지도 저희가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정말 관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지금 현재 이 사건 자체를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이기 때문에 개개 헌법재판관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이른바 비상입법기구 쪽지입니다. 앞서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쪽지를 준 적 없다.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밖에 없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구속영장심사에선 같은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도 일단 저희가 보도가 나온 것은 영장 심사 당시에도 재판부에서 이 쪽지에 대해서 물어봤었고 예. 이에 대해서 누가 작성했던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지난 헌법재판소 타향심판의 변론 기일에서는 재판부가 물어봤습니다. 이 기재부 장관에게 지금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이 기재부 장관에게 지금 전달했다는 쪽지의 내용 이것에 대해서 누가 작성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했더니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김용현 전 장관이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의 이 진술 과정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누가 작성했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작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가 일단은 주신문 과정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관계 주장과 괴를 같이 하는 진술을 한 것이고 다만 이 부분 반대 신문에서도 분명히 다툰 부분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반대 신문의 답변 과정에서 어느 쪽의 주장에 더 신빙할 수 있는지가 조금 더 나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비상입법기구 쪽지와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좀 주장들을 했는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우선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부터 이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부터 계속 지금 따라붙는 질문인데요. 과연 이게 이제 국회를 대신할 기구를 만들려던 거였냐라는 게 그거에 대한 사실상 질문도 있었죠. 예, 핵심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 전 장관의 주장의 핵심은 지금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이 지금 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거대 야당의 그런 어떤 횡포로 이제 예산이 이제 죄다 삭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이 마비가 돼서 이를 좀 타개할 방법을 찾고자 했던 데서 시작된 게 비상계엄이다. 지금 예.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늘 주장을 했고 그 일환으로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뭐 이 계엄이 있기 전에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어떤 민생 입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이나 발의다 묶여서 지금 늦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토로를 해서 본인이 이제 말하자면 긴급 재정
입법권을 생각을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그리고 긴급 재정 명령 이런 것들을 발동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예산을 좀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좀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 국가비상입법기구의 관련 예산을 편성을 한다라는 내용이 골자가 되는 이 쪽지를 본인이 생각을 해냈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회를 대신을 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짠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인 기획재정부 산하에 이 지금 말하자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기구를 둬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을 조금 이제 원활하게 뚫어보자라고 했던 것을 기획을 한 것이다. 지금 이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국회를 입법기관을 대신할 그런 기구를 구상을 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이제 예산의 효율성을 조금 더 본인이 윤 대통령에게 뚫어주고 싶었던 그런 어떤 기획에서 발단이 된 것이다. 지금 이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알려져 있는 그리고 지금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의미보다 상당히 축소를 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어떤 예비비 같은 것도 말하자면 이제 이 쪽지의 내용이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해서 보고할 것 이제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예비비 같은 경우도 이런 어떤 계엄이 시행이 됐을 때 생각지 못한 데서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대비를 철저히 하라라는 그런 정도의 의미였던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게 뭐 국회 예산 편성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 국가비상입법기구라는 게 국회를 대신할 만한 정도의 기구로 구상을 했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오늘 선을 그은 것으로 이제 발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도 이제 직접 이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서 또 국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이 국보위를 언급했었는데 이 국보위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국보위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국보위 같은 경우는 국회 입법기구나 이런 부분을 대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국회 입법 그런 권리 자체를 배제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국회에 대한 배제를 이제 검토했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헌문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국헌문란이라는 것이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이런 시도가 있는 것이 국헌문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이것이 국보위라는 이런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뒤 병력을 곧바로 철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오늘 김 전 장관에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 이 탄핵소추 사유 중에서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했다라는 이제 부분이 이제 탄핵소추의 사유로 하나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입증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해서 이제 뭐 윤 대통령이 자정쯤에 말하자면 이런 국회 이런 어떤 병력의 철수 지시를 했는지도 물었고 그리고 이제 투입됐던 병력의 규모 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본회의장까지도 이렇게 진입했던 병력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조목조목 물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 전 장관은 바로 철수 지시를 받은 게 맞고 그래서 철수 지시를 본인도 전달을 했고 또 이렇게 사실 그런 어떤 국회를 정말 우리가 봉쇄를 하고자 했다면 지금 이제 투입됐던 병력이 280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80명에 훨씬 더 많은 한 7, 8천 명 정도를 투입을 했어야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 봉쇄라고 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진짜 정말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소수의 인원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 병력을 투입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의원들은 선별적으로 해서 다 들여보내줬다. 결국에는 그래서 계엄 해제 결의안 요구 결의안이 이제 통과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그런 어떤 지시를 받았고 또 투입이 됐던 인원도 굉장히 적었고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이제 질문으로서 유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숫자까지 짚어가면서 그런 적으로 해서 봤을 때 이제 그런 어떤 정말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이게 군대를 투입해서 무력화하려고 했고 그런 어떤 지금 국회의 그런 어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으려 했다라는 의혹을 일축하는 이러한 증언들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제 김 전 장관의 발언 중에 또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비상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그러니까 이제 국무위원 일부가 동의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전에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는 좀 엇갈리는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이 부분 관련 동의를 한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계엄이냐 뭐 내란이냐 이게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란을 전제로 해서 지금 형사 고소라든지 고발 이런 것들을 통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국무위원이 이에 동의했다라고 한다면 내란의 뭐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과거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국무위원이 동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쟁점이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라도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대한 이제 쟁점이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이 부분이 이 탄핵 사건에서도 중요할 수가 있는 것이 예.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이제 탄핵 소추의 이 의결 사유 중에 하나인 것인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서 뭐 누가 동의를 했다든지 어떠한 의견을 뭐 개진했다 이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확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에 대해서 포고령에 관한 질문도 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상징성이 있어서 놔두자 얘기한 걸로 기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에도 요건이 있을 텐데 이 상징성 발언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계엄 선포를 하고 포고령을 포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켜달라 이렇게 포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포고령을 작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고령을 작성을 한 것이고 이 부분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행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회에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느 쪽의 진술을 더 신빙할 수 있을지는 결국엔 오늘의 이 증인 신문 내용이라든지 또 이제 관련 증거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포고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질문한 내용 중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이 포고령의 내용을 보면 이 그 의사분들에게 병원으로 돌아가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웃으면서 본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부분이니까 일단은 두자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이제 문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궁금한 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직접 김 전 장관에게 질문을 했는데 당사자가 이제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그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당사자도 직접 신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 허가받는 절차가 있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전체 영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별도의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 허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윤 대통령이 또 직접 국회의원 본관 건물 마당에 특전사 요원이 있었나 아니면 건물 안에 모두 다 들어갔나 이런 질문을 또 김 전 장관에게 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병력 280명이 국회 본관 안쪽과 복도 등 곳곳에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한 의도는 뭘까요? 예, 그 부분 관련해서 결국에 국회에 출동했던 이 군 병력이 어떠한 목적으로 갔느냐가 쟁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회에 그때 당시 밖에 있는 인원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뭐 그 통제를 위한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힘이 실릴 수 있는 사실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금 김 전 장관의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사실관계를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볼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김 전 장관이 신문을 하는 중에 이제 국회 측 신문은 형사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부했다가 또 다시 번복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신다면. 네, 지금 이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증인이기 때문에 네. 주신문의 먼저 순서가 윤 대통령 측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신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돌연 김 전 장관이 지금 본인이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반대 신문을 받게 돼서 거기서 이제 본인이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이 될 수 있고 이게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거부하겠다라고 하면서 잠시 휴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재판부에서도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을 우리가 굉장히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좀 경고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결국에는 거기에도 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이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서 반대 신문에도 응하게 된 겁니다. 즉 국회 측 신문에도 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서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증인은 이 본인의 형사적인 뭐 처벌의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진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행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은 일단은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신문을 먼저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신문을 한 다음에 이 국회 측에서 반대 신문을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
이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반대 신문에 대해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그럼 휴정을 하겠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휴정 시간이 끝난 다음에 이 부분 답변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이 변경이 됐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이 헌재에서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 주신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하고 반대 신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면 주신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도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염두에 두고 반대 신문에 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 부분 관련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병력 이동 지시는 합법적이라며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난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뭐 사실 실패한 계엄이다라고 하는 게 언젠가까지는 굉장히 그러니까 계엄이 실패가 됐으니 이게 지금 국민에게 끼친 해악이 없지 않느냐라는 게 반대 논리로 또 등장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이제 이 발언이 나왔습니다.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예상보다 좀 더 빨리 끝났을 뿐이다. 사실은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주장을 하는 것이 계엄은 정당했고 합법적인 거였고 오늘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에서도 나오다시피 이제 계엄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대통령에게 선포의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런 정당한 통치 활동을 한 것이다라는 게 지금 계속 일관된 주장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계엄 선포에 따라서 군의 이동 지시를 내렸던 것 이것도 다 이제 합법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 발언이 나오게 되는 이제 경위를 살펴보면 이제 반대 신문 과정에서 이제 결국에는 이게 계엄이 실패를 하게 된 게 그런 어떤 뭐 자진 철수와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장에 투입이 됐던 군인들이 말하자면 말을 듣지 않고 네. 이제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동력이 빠지게 되면서 실패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실패의 의사가 없었던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즉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이 계엄 자체를 실현시킬 의사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니라 그건 실패를 했기 때문에 둘러대는 변명인 거고 실제로 정말 실패에 이르게 된 이유는 과연 이제 군의 그런 어떤 소극적인 자세 때문이 아니었느냐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이제 반대 신문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윤 대통령이 이제 반박을 하면서 지금 나온 게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이제 조금 일찍 끝났을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윤 대통령은 굉장히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견과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김용현 전 장관의 증언을 본인이 뭔가 좀 더 뒷받침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느껴졌다거나 하는 부분에 중간중간 이렇게 들어오면서 본인의 발언을 이어나가는 이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발언이었습니다. 예.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질문을 드려보면 국회 측이 사실 앞서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직접 이제 대면하는 부분을 좀 막아달라 이렇게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직접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별다른 조치 없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증인 신문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증인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형사소송법의 이 165조의 2를 아마 준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형사소송법 165조의 2를 보면 네. 이 가림막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성질이라든지 피고인과 증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증인이 이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서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분리해서 진술받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에 근거해서 국회 측에서 이 부분 신청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재판부에서는 일단 그 부분 관련 직접 분리하는 것은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신문을 이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가림막에 대해서는 조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 가림막에 대해서도 그 부분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는 일단은 가림막이나 이런 부분에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국회 측에서 이 부분 관련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향후 증인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4차 변론기일이 열렸고 다음 달 4일 5차 변론이 열릴 예정인데요. 5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될까요? 네, 5차 변론도 결국에는 증인 신문이고 이 예.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국회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여인영 방첩사령관,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이 세 사람이 증인 신문으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국회의 이 진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네. 보니 이 진술들이 어떤 부분이 신빙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쟁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 국회에서의 진술 자체는 어쨌든 반대 신문이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진술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다 그대로 신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증인신문을 통해서 일단은 이 국회 측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 주신문을 할 것이고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이 사실관계에 대한 신빙성 여부를 다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증인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을 했었지만 이 부분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직접 영상을 보고 나면 저희가 또 다른 맥락을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특히 오늘의 증인신문이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증인신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꼭 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탄핵 심판과 별개로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사건을 검찰로 다시 넘겼는데 검찰의 수사와 헌재 탄핵 심판이 함께 이제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있는 것이 일단 탄핵 심판의 출석을 위해서 신재 출석 때문에 공수처에 출석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 단계에서도 만약에 출석이 이제 쟁점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헌재 출석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지금 이 탄핵 심판이 연휴가 지난 이후에 결국에는 2월 4일부터 다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이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출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헌재 출석이나 아니면 헌재의 사건 준비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 법리적으로 만약에 이 내란죄라는 부분이 지금 형사 사건에서의 쟁점인데 내란죄가 인정된다든지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탄핵 소추의 사유에서도 이 부분 법률이나 헌법의 위반 이 부분에 이제 의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형사 사건이 사실 탄핵 심판보다 훨씬 더 오래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은 별도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각각의 지금 현재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탄핵 같은 경우에는 이 소추 의결한 5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 5가지 사유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위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위반의 중대성이 이 파면을 할 정도에 이르느냐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내란죄나 아니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느냐가 쟁점이 되는 것이고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든지 권리행사를 방해했느냐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요건이 다르고 다만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가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그 사실관계 인정에 따라서 각각의 인정 여부가 유사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볼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각각 이제 판단이 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후로는 조사에 계속 불응했었잖아요. 검찰 조사에는 어떨까요? 지금 이 오늘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끝나고 윤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이 사건이 공수처에서 검찰에 넘어가는 과정을 좀 한번 들여다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출석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출석을 하겠다 이런 대답을 내놓은 건 아닙니다. 지금 사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그동안의 수사를 문제 삼으면서 수사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온 바 있고요. 그래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심사를 받겠다. 아니면 수사권이 내란죄의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이첩을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계속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주장이 계속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 측에서 이게 검찰의 수사권은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중앙지법에서 지금 이제 오늘 증인으로 나왔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그때 이제 구속심사 때 검찰의 주장했던 논리 중에 말하자면 직권남용죄의 연관 범죄로서 내란죄의 수사권이 검찰에게 있다. 이 논리에 대한 판단을 중앙지법이 내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또 이제 법적인 판단의 모호성도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명확하게는 내란죄의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는 건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수사에 좀 어떻게 이제 검찰 수사에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또 게다가 또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구속 기한이 이제 그렇게 여유 있게 남은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과연 강제 조사라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공수처처럼 이제 계속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구속 기한을 낭비를 하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4차 변론기일과 관련해서 김성수 변호사, 진기훈 기자 두 사람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